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3인 3색 스타 맛집 이슈 삼합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 변호사님 요즘 너무 무리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허리를 다쳐서 네. 삐끗해가지고. 참네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자는 허리가 힘 아닙니까? 여자도 중요하죠. 그래요? 그건 뭐 네. 이슈 3합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한쪽만 좋다고 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아침부터 참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49금 토크를. 네, 좋습니다. 근데 계속하고 싶어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자, 신장식 변호사님 요즘에 그 TBS 라디오에서 네. 신장 개업이라고 하는 그런 라디오 저녁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네. 요즘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아마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죠? 네네네. 한번 해보죠 뭐. 네네. 그 TBS 매일 6시 6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02로 오는 전화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요. 전화 오면 신장식의 어제 무슨 라디오 뭐 들으셨어요? 그러면 신장식의 신장개업 내지는 신장개업 TBS 저녁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김어준의 신장 개업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그 신장식 그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기 방송에서 우리 것 좀 해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단독을 벌써 토마토에서 지금 최근에 한 2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따르는 방송이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 어제 제주도에서 2차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어제 토론회 화제의 장면 뭐였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네, 사실 저희가 이 KBS 토론회 영상을 직접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게 또 MBC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 거가 저한테 있어요. 그걸 또 자르고 그러면은 뭐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복잡하나 봐요. 우리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음성으로만 좀 구차하지만 음성으로만 우리 예쁜 우리 얼굴 보시면서 음성만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공, 당신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천공은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게 좋다던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제주도 이슈가 있잖아요. 제주공항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다른 공항을 만드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모르겠다 이렇게 웃어 넘기는데 사실 이렇게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대응 혹은 다른 식으로 반응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일단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뉴스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먼저 홍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제2공약, 이제 제2공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뭐 네. 이제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제주도에 공항을 하나를 더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제주도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어쨌든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인 건 알고 있으니까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나 아니면 어떠냐고 먼저 정책적인 걸 물었어요.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자기가 보기에도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면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뭐 간사이 공항이 그런 식으로 확장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견이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홍 후보가 받아서 그거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확장안이 좋다고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윤 후보가 얘기한 것이 이런저런 정책적 판단으로 자기 정견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천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거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하다고 웃을 게 보냐면 아니네요. 단순히 당신 그 사람 정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무슨 천공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처음에 그 사람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깝나 무슨 그쪽 무속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가 정도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정책 사실은 그 사람이라서 하는 거지. 라는 공격이어서 이거는 그렇죠. 제가 좀 중요한 공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얘기한 정책은 그 사람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정책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일종의 계시처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공격이어서 저는 좀 중요한 공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면 이 나라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혹은 이제 정말 전문가들의 뭐 얘기를 들어보고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제주공항 관련해서 정책을 오랜만에 참 내놨다. 그래가지고 좀 이분이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내놓으셨나? 이렇게 전문가 잘 들으셨나? 봤더니 본인이 또 멘토로 삼고 있다고 얘기되는 뭐 천공 스승의 말을 듣고서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 그런 일련의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천공 스님이라 저도 모르겠지만 오. 그분이 뭐 거기에 또 언급하신 적이 있나 봐요. 저도 뭐 유튜브를 우리는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네네. 뭐 거기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만 가능한 연관관계, 부분이죠. 네. 예, 연관관계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어제 토론회 보면서 정말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네네. 그 제주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그럼 정답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 뭐 어느 전문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전문가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또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러지 않아도 원희룡 지사한테 여기 토론 기다리다가 물어봤는데 그 간사이처럼 그 철판을 이해가지고 이거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어머나. 아, 이게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제주도 가면서 이 제주 그 공항 확장이냐 아니면 제2공항을 만들 거냐를 가지고는 되게 제주 중요한 도민에서 건데. 네. 엄청난 사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있었고 원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국토부에서 또 국토부 또 이 공항 항공 관련된 관료들이 원지사한테 당신이 이런 질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줄 테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제2공항 추진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게 언론에 다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국토부 관료들과 원지사 간에 뭐 이런저런 뭐 물밑에서의 이런 교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기다리다가 물어보니까 그 간사이처럼 그 철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주 오면서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고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말을 옆에서 툭 들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참 보는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 이게 얼마나 제주에서 진짜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거를 천공스승 한마디에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왜 보냐면 이제 무속신앙 얘기 자꾸 나오고 왕자 얘기 나오고 천공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만해라. 뭐 그래 사람이 좀 불안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그걸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에 기대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뭔가 정책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당신 정말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동안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죠. 그래 당신 유승민 의원 말이 일견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대통령 후보하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 그런 사람 말 듣고 정책을 결정하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어제 대답을 들어보니까 어머나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이슈가 자꾸 오면 이제 토론하거나 뭐 대선에 나온 사람이라면 그 이슈를 살짝 비틀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제 물어본 취지가 예를 들면 공항이면 공항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쓰잘데기 없는 그놈의 정법 논란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에 대한 얘기를 돌리는 그런 재주가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고민했는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어제는 그 두 개가 다 꽝이었다는 거예요. 다 꽝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 말도 그렇게 안 좀 됩니다. 제가 대신 얘기해도 우리가 듣기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멘트를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이거를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봤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제주지사니까 물어봤나 네, 봐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제주도 내에서는 말이 많았거든요. 이제 본인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제2공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직전에 물어봐가지고 저기 조사해본 것도 아니고 그걸로 결정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웃긴다는 말을 좀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나 아니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2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헌인홍 지사님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안 맞는 거네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 게 정법 스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웠던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그동안도 사실 윤 후보가 정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숙고를 잘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 일부 비판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제 정법 스님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이 잡힌 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홍준표 후보가 던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려 들어갔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어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천공스님 얘기 제주공항 확장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 넘겼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대범하게 변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석에 오지다. 대해서는 또. 제가 어제 토론회 전후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나타난 쩍벌 모드. 아, 그렇죠. 예, 네. 완전 뭐 그냥 뭐 거침없더라고요. 네. 하루에 뭐 1mm씩 같이 뭐 그 키우는 개랑 같이 줄인다 그러더니 줄여보겠다고 그랬죠. 전혀. 그 다음에 이 전에 TV 토론 전에 간담회인가 그 당원들이랑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화를 못 참더라고요. 아, 화를 못 참고 어떻게 민주당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느냐, 홍 후보하고 유 후보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민주당 프레임으로 그 공격을 하느냐. 정신부터 다 썩어 빠졌고 이럴 거라면 당이 필요 없다. 이런 당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워딩이 있는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컥 대노했습니다. 대노. 네. 그러니까 이 양반, 저는 이게 왜 사람이 화낼 수 있죠.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법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렇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요. 네. 어떤 판단을 할 때 본인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 누구에게도 지적받아 본 적이 없어서 쩍벌을 해도 사실 보통 남자들이나 보통 뭐 남녀를 불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다리 좀 오므려 보기 싫어요 이렇게 지적을 받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지적받아 보지 못한 제1포식자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참지를 못해요. 화를 참으려고 뭐 대범한 척 하려고 했지만 대범함은 무지를 포장하는 거였다고 저는 보고요. 잘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아는 척했다 계속 당해요. 네. 예. 그런 다음에 하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어제 네, 보니까. 네. 이게 과거에 모두 옛날에 화 버럭버럭 내고 책상 치던 이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과거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해도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네,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어제 이거 자기 감정 못 다스리는 거, 무지하다는 거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해서 뭐 천공이나 자기 부인에게 의지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점들이 어제 하루에 다 드러났다. 그렇군요. 어제 토론에 그래서 신경전이 엄청났다. 그러면서 그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쩍벌 사진, 이 사진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저 바지 좀 올려붙이는 것 좀 그거 좀 왜 쩍벌에다가 저 민다리까지 나오게 왜 바지 이렇게 바지를 길이가 끌어올려요? 짧은가 봐요. 다리가 기신가 봐요. 네, 자 그런데 어제 또 댓글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손담비 춤을 추는 윤석열 후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손담비 춤을 추는 윤석열 후보가 손담비 씨가 그 의자를 의자를 거꾸로 해서 의자처럼. 이제 그 무슨 노래 갑자기 미쳤어. 미쳤어였죠. 제목이죠? 그거 이제 생각이 나서 했다는 건데 네. 사실 대선 후보가 휘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캠프 입장에서. 아유 이제 이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혼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지나가는데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천공에게 뭘 하든 왕자 쓰든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취향 문제 아니냐. 나도 걔 유튜브로 걔 많이 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걔 유튜브 많이 본다. 예. 취향입니까 아닙니까? 걔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저기 취향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종교적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의미라면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무속 신앙이 뭐 종교의 우열을 가리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네. 무속 신앙을 믿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종교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시니까. 문제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정책적 판단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행동에 있어서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느냐인 건데 네. 어제 있었던 최근에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뭐 제2공항이나 이런 확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합리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냐. 무속신앙이나 이쪽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목요일 이슈 삼합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요.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또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무위를 열고 무효표 논란에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낙연 후보가 승복한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아름다운 말로 이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부 지지자들이 오늘 또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소송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저께 이낙연 후보가 그러한 본인 지지자들이나 혹은 서른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등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정성 있게 승복하신 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자,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급한 불은 껐는데 아직 잔불 정리를 해야 될 게 남아 있다. 사실 그 경선 패배 후 승복 선언의 최고 교과서는요.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좀 아주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박근혜에게 저런 면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때 물론 최순실 씨가 앞에서 그렇게 시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래요? 물론 그러고 나서 MB는 박근혜계를 친박계를 완전히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속고 국민들도 속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근데 어쨌든 당시에 경선 국면을 수습하고 바로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이게 뭐 사실은 잘 정리된 판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좀 주저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낙연 후보의 어제 그 승복 선언은 아직은 잔불이 좀 남아 있더라. 내용 네. 하나하나 보면 네. 말하자면 현재를 민주당의 위기다라고 했고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들이 뭔가 찜찜이 남아 있어요.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것 예, 같아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중의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민주당이란 말은 거의 당 또는 민주당 당원 이런 말은 한 10번 정도 나오던데 이재명이라는 말은 딱 한 번 한 번. 나옵니다. 예, 그것도 세 번째 줄 문장에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아직 흔쾌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예. 해석을 너무 치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진정성과 그분의 솔직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잔불 정도. 잔불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래서 근데 이 과제는 네. 그 이낙연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소해서 이 잔불을 제대로 정리해서 하나로 묶어낼 것이냐 민주당을 이거는 네. 사실은 승자의 몫입니다. 승자의 몫.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고 조금 섭섭한 게 많을 텐데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당신이 멋있게 승복한다 이렇게 메시지 내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의 그런 메시지들이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잔불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낙연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메시지가 나온 것도 저는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나게 본인이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계속 무슨 당규의 해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어쨌든 기존 해석의 손을 들어줬지만 네. 그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또 지적을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규정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걸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진짜 내가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모르는데 뭐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면은 욕심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르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높이 평가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승자가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지가 이제 공이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이낙연 후보 승복 문제, 그 다음에 무효표 문제는 정무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정무적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최고위만 열릴 예정이었던 것이 당무위가 열리면서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정무적인 하나의 문제고 처리 방식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필삼 선생님 말씀하신 또 하나의 그 처리 방법은 어쨌든 이 규정 자체는 조금 바꾸겠다, 뭐 선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체면을 살려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정무적은 그런 식으로 말하나 봐요. 당무위원회 소집이 그 그제 저녁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결정이 돼서 최고위원들이나 당무위원들한테 문자로 통보가 됐더라고요. 네. 그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백혜련 최고위원이랑 인터뷰를 하는 중에, 프로그램 인터뷰하는 중에 백혜련 최고위원 저 지금 문자 받았습니다. 당무위원회 소집한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이 된다. 당무위원회로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해도 그 형식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선거 시기에는 당무위원회 권한을 전부 다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회가 위임받기 가져가니까. 때문에. 예. 근데 선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는 이전에 한번 동일한 결정을 한 바가 있으니까 권위를 하나 더 높여줘서 당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당신들 할 수 있는 말할 자리를 다 마련을 해줄게 네. 라고 해서 당무위원회가 소집되는 순간 이 문제는 내일 1시 반에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예상에 따라서 당무위원회 결정 이후에 바로 이제 승낙선언을 한 것까지는 좀 이게 정치력을, 정무적 능력을 서로지간에 좀 발휘한, 순간에 그냥. 서로지간에 발휘한 그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달만 아니죠.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은 역선됐을 이낙연 후보가 본선 후보로 결정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3차 이제 결국 이제 그 3차 경선에서 표 결과. 표 예. 결과가 확 그렇게 뒤집히는 모습이 보여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강력한 모멘텀이 정말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으면 그것이 살려서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제가 이제 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전체 결과를 그렇게 뒤집을 만한 그런 방향성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정말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오히려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정무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최악의 경우는 가처분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걸 법원의 리스크를 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말 최악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걸 봉합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 모두가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낙연 후보 쪽에서 끝까지 그렇게 가서 설사 자기들이 가처분을 받아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다 죽는 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진중권 그 전 교수라고 불러요. 교수.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요즘에 또 솔솔 나온 얘기가 플랜 B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정말 무리고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또 그만하겠습니다. 혼나시나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해보세요. 좋아요. 진중권 교수 관련해서 그 얘기는요, 정말 하나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뒤라면 뭐 일주일 뒤라면 바뀌었을 거다. 올 4월 달에 그 대선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이 대통령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결국 선거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의 지지율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합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매번 바꿔요?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노력을 해서 그 시점에서의 국민들의 판단을 한동안 신뢰하기로 약속한 게 민주주의하고 선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뭐 일주일 뒤면 뭐가 달라져요? 어쩌고 그냥 할 듣기 필요도 없는 말이죠. 할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솔깃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합의한 선거와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도에서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시간이 여기서 길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찾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미스터리를 남길 거예요. 3차 선거인단이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느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예. 거기에 대한 각종 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만약 여기서 불복하고 이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차 선거인단에 대해서 그 김성환 수석부대표가 저희 이제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출연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 근데 본인들은 그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흔적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미. 선거인단 모집됐을 때 여러 흔적들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추측만 했던 그 흔적을 발견했대요. 예,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발견을 했는데 네네네. 선거 중이기 때문에 그냥 불문에 붙이고 선거를 진행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불문에 붙여질까요? 그게 당에 도움이 될 거냐, 이낙연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끝내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을 거다. 그렇군요. 야, 이거 되게 정말 특이한 얘기 같은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떤 분 일주일만 더 있어 봐라. 나도 서울대 갔다. 저는 못 갔어요. 절대 일주일 더 줘도. 근데 이분은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나도 서울대 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말이 참 딱 들어오고요. 신장식 화이팅!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옵니다. 재밌네요. 정말로. 네. 참 정치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주제로. 예, 그러시죠. 네. 서울대 나오니 양쪽에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갑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슈 3은 너무 재밌죠. 자, 세 번째 이슈는 김만배 오늘 구속되냐 이겁니다. 남욱 인터뷰 맞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얘는 왜 이러냐? 자, 첫 번째 우선 아주 중립적이고 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 먼저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인이라고 주장되는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1,100억 배임, 750억 뭐 뇌물 혐의 이런 거 나오죠. 뭐 50억 뇌물도 좀 적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서 실질 심사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쯤에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나오겠죠. 자, 김필선 변호사님 어떻게 구속이 될까요? 어떨까요? 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인터뷰나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지만 저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진실 증거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왜 이렇게 네. 수사 안 하고 왜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수사 이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 뭐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도 많았고 이것도 또 수사를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 그 수사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무슨 소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기 출석하는 게 나오고 나 들어가면서 마이크 대고 이제 본사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만 네. 이제 지금 전격적으로 불러서 14시간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맞는 걸 받으니까 구속영장 치는 거는 전형적으로 증거를 쥐고 있을 때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보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들,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이 정도 기준이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로서. 사실 저는 검찰이 생각보다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판사에게는 갈 거란 말이죠. 오늘 판단하는 판사에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영장은 발부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발부 안 하기가 어려울 것 안 하기가 같다는 어렵다. 생각이. 아니 근데 그분은 김만배 씨는 좋은 형님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 그렇게 돈을 형님들 처발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 안 돼요 해결이? 아니 뭐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언론의 관심이 이 정도가 아니었을 때는 형님들이 에헴 해결해 한번 할 수 주셨다. 있는데 아. 지금은 형님들도 본인 몸을 살아야 돼. 형님들도 위험하다. 형님 자칫하면 여기서 잘못 기동하면 형님들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담당 검사가 김태훈 검사인데, 예. 김태훈 검사가 사실은 수사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소문난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양반이 뭐 소위 친윤 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원래는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사실은. 예, 네, 그 검찰에서. 검찰에서 실력은 인정받아서 좋은 보직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친윤 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좌 추적을 했다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경찰 쪽에서 이제 쓱 흘러나온 말은 우리가 계좌 추적 관련돼서 영장 신청하면 보완해와라 자꾸 반려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죠. 예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왜 이러냐? 왜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냐? 그래서 검찰이 해태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거를? 대충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 한쪽으로 보자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기밀을 그 수사 기밀을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후자였으면 좋겠다. 김태훈 검사라면 그럴 만도 한데라는 기대감도 저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분하고 잘 아세요? 뭐,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원래 신중합니까? 항상? 이렇게 신중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전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다른 검사들하고 좀 다르네요. 이전에 봤던 태도는 그러니까 같은 학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예, 뭐 이렇게 좀 대학 때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 되게 또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를 여기서 누설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하여튼간에 저는 가능성은 두 가지다. 진짜 해태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서 나온 얘기가 맞을 수도 있죠. 네네네. 예. 자꾸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제발 검경 협조해서 수사 좀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번만큼은 조금 이 진짜 수사의 그 기밀성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뭐 그러잖아요. 피의사실 공표 좀 그만해라. 뭔가 이렇게 수사한다고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다. 아니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네. 정말 자,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OKK님, 제발 검찰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지원님, 그런 검사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엉겅키님, 신장식 변호사님, 알고 있으면서 왜 입을 다무십니까? 이런 그건 얘기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 김만배 씨가 조금 속칭 후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회계사인 정영학 씨가 녹음하는 걸 알고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다. 복 풀었다. 내지는 본인이 얘기한 건 전부 다 허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틀린 말이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사람들한테 돈 준다라고 내가 그때 했던 말 그거는 뭐 또 내 말이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또 내 말이라고 했다가 뭐 하여튼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녹음하는 거 알아서 일부러 거짓말했다 그러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도대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게 녹음하는 걸 알면요, 말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녹음한 걸 알면 말을 조심하죠. 근데 이 사람은 녹음하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부풀려서 더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막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기한테 오히려 폐가 되는 말들만 찌르르 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물론 뭐 지금 김만배 씨가 녹취록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데 제가 사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제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소문에 따르면 뭐 다른 다 보내줬다는 내용이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뭐 그걸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날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결국 내가 왜 사실이 아닌지를 왜 그게 사실이 아닌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녹음한 줄 알고 블러핑을 했다라는 식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 세 사람이 자 3천억이 남았어. 그럼 1,000억씩 서로 가르자. 3천억. 그거보다 더 남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1,000억씩 가르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합의를 했어. 네. 자 근데 나는 경비를 이만큼 썼거든. 그러니까 경비 제하고 1,000억.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경비를 제하자 그랬으니까. 예, 경비를 제하고 했어. 그러니까 경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네. 나 350억 이렇게 50억 클럽 7명한테 돈 쭉쭉쭉 주느라고 350억 썼으니까 난 1,350억 줘야 돼. 그분한테 내가 이거 절반 주기로 했어. 1,000억짜리 천화동인 중에서 절반은 그분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천화동인이 700억인가 1,000억인가 1호가 700억인가 1,000억인가 하여튼간에 그 중에서 그분에게 절반 주기로 했으니까 그분한테 줘야 될 거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는 그럼 1,350억 줘야 돼.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독을 네. 탔다, 좀 네. 과장했다, 녹음하는 줄 알면서도 김만배 그랬다. 주장이죠. 예, 김만배 주장. 서로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정영학도 그렇고 김만배도 네.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자, 1,000억씩 가르는데 경비는 플러스해서 주는 거야. 나 경비 이만큼 썼어. 나 경비 이만큼 썼어. 나 경비 이만큼 썼어 하면서 있는 사실과 사실은 과장된 이야기 섞여 있다. 섞여 있다. 이걸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네. 그 진위를 구분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그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또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사실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동규는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 김만배보다 4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유동규한테 형이라고 그러지 그런 뭐 동생이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란 말을 안 쓴다.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분이란 말은 그보다 윗선에 있는 이재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분은 윗선에 있는 이재명을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건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저기 그 유동규 씨를 저기 그분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거든요. 또 한때 뭐 자기 그 청동생도 하더라도 사실 뭐, 저 직위상으로 보면은 높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네.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어쩌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이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높여서 부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그 지금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지는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뭐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저 회계사나 이런 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좀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앞에서는 아,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좀 약간 높은 사람이다, 약간 어색하다 그러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현재로서는 음모론 가지고 얘기하는 것 특히 대선 전국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또 사실은 어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군지. 어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이재명 지사나 뭐 그런 윗분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돈을 댄 그분을 말하는 거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그분 우리가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왜 그분이라고 하느냐. 당연히 연세도 많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느냐. 이게 원래는 뭐 여러분들 뭐 1억 내놓고 1,000배 가져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몇백억이 투입이 되는 거야 초창기에. 그럼요. 초기 자금 350억이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대는 쩐주들이 이쪽 판은 사실은 다 뻔할 뻔짜기 때문에 야 내가 1,000억 빌려줄 테니까 이자 5%만 줘. 이렇게 해서 먹고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대는 게 매우 중요한 이 시드머니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니까 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몇 퍼센트는 당신 거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키넨 파트너스가 돈 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네. 처음에는 이자 약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6.9% 이자 약정을 했다가 사업이 잘 되게 잘된 사업이 이게 야 이건 대박이야 이제 대박의 조짐이 생겼어. 구체적으로 하는 게 2017년인가 그런데 네. 2017년에는 그게 배당으로 바뀐단 말이죠. 배당으로 25%까지 네, 맞아요. 두 차례 이렇게 네, 올라가서 네, 네. 수익의 25%로 이자 6.9%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높은 이자죠. 네, 근데 엄청 배당 높죠. 25%로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한 사실은 특혜고 어찌 보면 사실은 저는 김만배 씨가 거기에서 배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왜 바꿔줘 그거를 그렇죠. 처음에 돈 빌려서 빌린 돈만 갚아주면 되는데 배당으로 하면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배임은 거기서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일 수 있죠. 아, 그분은 그분인 것 같다. 예, 그분이 일수 갈색이 있다. 있다.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일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보호 안 해줘도 돼요. 알아서 할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지원님. 아, 이 댓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재명 지사를 그분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예의 있어 보이진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그거야 때린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도 자기들끼리 부를 때 꼭 그분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뭐 추측 이상을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좀 드러나 있으면 뭐 검찰은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돈의 흐름이 드러난 게 최초에 350억이 키넨 파트너스에서 왔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 이외에는 돈의 흐름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그 흘러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언론이 저는 한동안 그분 장사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 장사. 예, 뭐 언론에서는 그분 장사를 하지 않을까. 네. 상당히 재밌어요. 그분. 그러니까 뭐 아까 좀 그 말씀하신 돈 흐름에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사건이 지금 막 사건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돈 벌어서 해먹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돈 흐름에 대한 그런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그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의 돈 흐름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요, 여기 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 돈이 좀 회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에게 간 그 돈이. 여기서 그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가 민간 애들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이익을 받게 만들고, 개발이 환수 같은 조항들 다 빼게 만들고, 다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막 뭐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청렴 서약서 받았다. 그 청렴 서약서 내용이 보면 뭐 한 푼이라도 뭔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네, 한 푼도 못 가져가게끔 다 토해내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녹취록이든 뭐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로비했다, 뭐 뇌물 줬다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전부 다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약서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장 찍고 다 한 거니까 그리고 바보들도 아닌데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 그 내용대로 어쨌든 본인들이 이행하겠다고 쓴 거라면 이재명 지사 말하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무슨 보호조항 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국가 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는 사업 이런 것들 좀 심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청렴 서약서 같은 거 다 받아요. 일반적으로 받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받아요. 예. 근데 내용이 어떠냐면요. 기본적인 내용 제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지금 저기 성명계약서 내용이 어떤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는데 일종의 이것도 결국 계약인 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용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해지에 따라서 무슨 준 돈을 돌려받는 계약 해지 법리에 따라서 돈 돌려받고 그리고 앞으로 부정당 업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입찰을 몇 년 동안 못하게 하는 게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인데 네. 이게 지금 화천대유 또는 뭐 성남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성남의 예를 아마도 이게 계약 사인한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계약서를 본다면 성남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같이 만들기 한 거를 이거를 이제 원점으로 돌리는 식의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돌리면 지금 성남의들과 화천대유 이쪽에서 가지고 간 다른 그런 수많은 돈들, 이 돈들을 이쪽 성남시나 이쪽에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발생하는지는 그렇죠. 해석을 해봐야 돼요, 사실. 네. 이거 사실 민법적 문제라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것이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청렴수 역사는 위반을 했으니까. 하지만 위반한 것으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따지는지는 매우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아마 엄청난 소송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지호님이 청렴 서약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고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않죠. 왜냐하면 그건 그동안에 문제를 안 삼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실제 그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고 문제가 된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따져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그것은 그렇지만 효력이 실제로 있죠. 그게 발동이 되면 효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본 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를 통해서 부당이득 환수 여부는 진짜 큰 소송이 될 정말 것으로 중요한 보여요. 거잖아요. 중요한 그렇죠. 소송이고 큰 소송이 네.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결해라.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이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동결해라. 그러면은 동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결이 되면 먼저 네. 돈을 타갖고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 그럼요. 돈을 안 타고 이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와중에 먼저 돈을 타가지고 간 사람과 네. 아직 못 받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기겠죠.
네. 너 빨리 나한테도 나눠줘. 뭐 이런 분쟁이 생기면서 뭐 그건 자기들끼리 분쟁이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인데 바깥으로 네.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쟤는 먼저 가져갔어. 네. 무슨 몫으로 나 왜 안 줘? 이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청렴서약서 뭐 공무원이 쓰는 건데 무슨 문제냐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틀린 거예요. 이번 청렴서약서는 이 사업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성실히 범죄행위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관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렴서약서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청렴서약서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자.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남욱 변호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이유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뭐 자기는 2015년도에 이미 교도소 갔었고 그때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고 그래서 끝나고 나오니까 혹은 들어갈 때부터 김현배가 알아서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전혀 여기 관여 못했다. 뭐 사업에 축출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억을 받아갑니까? 그러면서 뭐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은 김만배랑 친해가지고 알아서 챙겨줬나 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나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거짓말 저는 앞뒤가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2015년부터 자기는 이 사업에서 거의 축출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2019년 상황, 2020년 상황을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 그래서 이게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남욱 얘기를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야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 사업에 축출된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모른다고 하면서. 예, 자기는 2015년에 사업에 축출돼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남욱의 세 번째 시도 성공할 것이냐. 부산저축은행 때도 본인이 자술서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참고인으로 해서 싹 빠졌어. 정영학 남욱이. 그다음에 2015년에도 거의 자수하다시피 해서 수첩 다 내고 자기가 자술서 써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는 빠졌어요. 뭐 물론 기소가 돼갖고 6개월까지 갔지만 횡령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됐고 난 그것도 기소도 이상해. 횡령이 횡령이 인정이 되려면 기존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에서 그것만 거짓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돼서 안 네.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변호사법으로 해서 무죄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빠져나갔어. 근데 이번에도 일부러 또 하나만 넣은 거, 그 쓸데없는 거 하나 넣은 거죠. 무죄 줄 만한 거. 예.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이 스스로가 남욱, 정영학 이런 양반들이 또 본인 스스로가 진술서 내고 녹취록 내고 자술서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도예요. 네. 성공할 것이냐. 사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 정말로 그분들에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워낙 덩치가 큰 금액이라 이게 계좌 같은 걸로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서 줄 거라고 예정은 돼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입증이 되냐 이게 또 핵심이어서 이게 조금 너무 일찍 또 터진 거 아니냐 돈 주기 전에 터져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면피가 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또 살짝 해봅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조성은 녹취록 얘기 해야 됩니다. 오늘.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여러분 지금 목요일 이슈 삼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고발 사주 관련해서 어제 중요하게 또 하나가 나왔어요. 조성은 씨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 나온다. 이게 과연 한 번뿐이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처음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전달하라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갖다 내면 윤석열 총장 걸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CBS인가 거기에서 윤석열 이름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MBC는 바보가 됐어요.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 KBS에서도 또 똑같이 보도했어요. 윤석열 이름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저께 국감장에서 KBS 사장한테 막 뭐라 했죠, 국회의원이. 왜 당신은 알아보지도 않고 MBC는 오보 내는데 니네는 오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우리는요 즉시 보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루 지나서 보도했습니다. 확인했다는 우리는 얘기지. 직간접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알고서 보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조성은 씨가 거기에 윤석열 이름 나온다. 한 번만 나오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조성은 씨한테 진행자가 물어요. 이제 인터뷰한 진행자가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한 1회일까요? 그랬더니 1회에 불과할까 복수로 나온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나오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왔다는 얘기잖아. 라고 얘기해서 나왔다는 얘기긴 하지만 또 내가 그럼 나왔다는 얘기가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조성은 씨도 지금 사실은 본인이 이게 현재로서는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묶여 있고 하지만 이 판에서 이 사람이 공범으로 같이 묶여 들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조성은 씨에 관계돼서는 이분이 몸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조성은 몸통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사실은 이게 네. 조성은 씨가 지금 이제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분은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웅 그 당시에 후보가 조성은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뭐 별다른 거리낌 없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엄청 친한가 둘이?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을 좀 지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둘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이걸 또 둘 사이의 관계나 이런 걸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게 아까 지금 뭐 남욱 변호사는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내부 고발자가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서로 충돌하거나 예를 들어 뭐 그쪽과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던 정의혁 회계사니 남욱이니 아니면 김만배니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에 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나오고 내부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의도 번역기를 정치인이 한 말이라고 놓고 보더라. 정치인이 한 말일 수 있어요. 그냥. 네네. 그럼 이제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얘기. 조성은 씨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녹취록에서 이렇게 뭐 복수로 나온다. 한 번만 나오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읽히거든요. 조성은 씨 얘기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 이거를 고발장이 결국은 들어갔어요. 8월 달에 그죠? 4월 8일자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김웅 조성은을 통해서 했던 이 루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루트 말고 정점식 의원을 통한 루트가 있었죠. 네. 장재현 의원이 야 김웅한테 주겠냐 윤석열이 친한 정점식한테 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며칠 있으니까 정점식을 정말로 통해서 나왔어요. 정말로 그쪽에서 나왔어요. 네. 그쪽도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김웅 조성은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면 정정식으로 가는 루트도 있어. 그럼 루트가 그 두 개뿐일까? 라는 것도 저는 하나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루트는 하고요. 여러 개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고발장이 지금까지는 두 종이에요. 하나는 실제로 4월 8일자 고발장,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네, 네. 그다음에 4월 3일자 고발장이 있어요. 고발장이 두 개뿐일까? 저는 이 부분도 뭐 들은 거 있어요? 딴 것도 있대요? 뭐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고발장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뭐 그거는 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막 저도- 냄새만 펄펄 피우는 저도 이제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저도 뭐 결국 언론 이상은 알기는 어려우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네. 검찰 쪽에서 누가 만들었냐 누가 지시했냐 쪽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조성은 씨한테 당연한 것처럼 주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고발장을 만들어서 누구 고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고발만이 목적이면 보통은 정말 뭘 했다고 하더라도 고발을 많이 하시는 시민단체 쪽이나 이쪽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아니라 네. 그 야당한테 주면서 그것도 야당이 마치 무리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마치 이게 관련 있는 것처럼 하면서 조성원 씨한테 이게 다 돼 있으니까 너 해가지고 하면 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는 네. 뭔가 좀 단순히 그 한두 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뭐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정황은 있었다고 좀 보거든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우리 끊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방송 여기까지만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끝냈는지 다음에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3인 3색 주간 시사 맛집 이슈 3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타이밍 탁 적당하게 끊어서 꼭 들어주세요. 네, 노영의 뉴스인 사이다입니다. 뉴스토마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신 분 천당 갑니다. 내일요, 저희가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 안상수 공동선대위장 모시고 한번 정말로 그쪽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